아가씨, 나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네, 언니, 뭐든 물어보세요. 아가씨가 연애 안 하고 결혼 안 하는 거야 그렇다 쳐도 부모님은 아무 말씀 안 하세요? 네? 딸이 30인데 남자친구 하나 없이 혼자 있으면 아무래도 부모님이 걱정하시잖아요. 네?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니, 나는 아가씨가 걱정이 되어서요. 여자가 30 넘으면 노산인 건 아시죠? 저는 정말 궁금해요. 저희 집에서는 여자가 30 넘기는 건 감히 상상도 못할 일이거든요. 부모님 속이 얼마나 타겠어요. 언니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 부모님은 여자라고 빨리 결혼해야 한다는 말씀 절대 안 하세요. 여성이라도 사회 구성원으로서 제 역할을 잘하면 된다고 하시고 언제나 제 생각과 선택을 응원하고 지지해 주세요. 아, 네, 그러시구나. 안녕하세요. 저는 37 미혼의 여성입니다. 제 친구가 유튜브 사연 채널 주소를 공유해줘서 몇 번들은 뒤로 출근길에 운전하거나 러닝머신을 걸을 때 종종 가볍게 듣고 있었어요. 며칠 전 이곳 채널을 소개해준 친구가 제 이야기도 한번 써서 보내보라고 자꾸 부추기는 거예요. 사실 제가 컴퓨터공학과를 나온 이과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글쓰기에는 자신이 없어서 계속 망설이다가 결국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이렇게 사연을 적게 되었습니다. 부디 열린 마음으로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공공기관 전략기획부에서 일하고 있는데요. 제가 맡고 있는 업무는 빅데이터 기획 및 플랫폼 운영입니다. 대충 저희 회사의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활용하는 작업인데요. 분석 시스템을 구축해서 이슈 발생 시 고객의 수요를 미리 예측하고 대응하는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매일 사무실 컴퓨터 모니터 앞에 앉아 있지만 저는 제 일을 사랑하고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일이 너무 재미있고 좋아서 푹 빠져 있다 보니 어느새 제 나이가 30하고도 7살이 되었네요. 혹자는 제가 눈이 너무 높다는 둥, 콧대가 너무 세다는 둥 제가 결혼을 못한 이유가 제 과도한 욕심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뭐 크게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전적으로 다 맞는 말도 아니에요. 저는 크게 무난하지 않은 성격과 무난한 얼굴 덕분에 주변에서 선이나 소개팅을 주선해 주시려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막상 제가 소개팅 상대방 남자 앞에만 가면 자꾸 일 이야기를 신나게 해버리는 겁니다. 이번에 도입한 통계 분석 프로그램으로 새롭게 알게 된 것들에 대해 신나게 떠들고 있으면 상대의 표정이 점점 굳어지는 게 보이고 저는 아차하면서 뒤늦게 수습해 보려고 하지만 이미 상대의 마음은 굳게 닫혀버리더라고요. 소개팅이 아니라 면접 나온 분 같았다는 소리나 일을 너무 좋아하시는데 아직 결혼이나 연애하실 생각은 없는 것 같다. 얼굴도 예쁘고 직업도 괜찮은데 아쉽네. 주선자를 통해 이런 얘기들이 돌아왔었죠. 그래도 언젠가는 저와 코드가 맞고 제 이야기에도 귀를 기울여줄 좋은 남자가 있을 거라는 희망이 있었어요. 굳이 제가 조바심을 낸다고 좋은 사람이 당장 제 눈앞에 나타나는 건 아니잖아요. 저는 결혼을 하지 않아서 문제라거나 불편한 점이 없고 아무렇지 않은데 저를 불쌍한 노처녀 취급을 하면서 저를 걱정하는 건지 비꼬는 건지 모르겠는 막말로 저를 사사건건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은 바로 저희 새언니입니다. 새언니는 30살에 저보다 2살 많은 오빠와 결혼했어요. 그러니까 결혼한 지 7년이 되는 베테랑 주부입니다. 새언니와 저는 동갑인데 이게 좀 묘해요. 차라리 저보다 나이가 많은 언니였으면 좀 달라졌을까요? 저에게 하는 말이나 행동에 가시가 박혀 있는 듯한 그런 기분이 들었어요. 새언니는 간호조무사로 일했는데 대기업에 다니는 회사원인 저희 오빠와 미팅을 통해서 만나게 되었고 3년간의 연애를 하고 결혼했습니다. 결혼 당시 혼전 임신이라 새언니의 심신이 편안할 수 있도록 저희가 엄청 신경을 썼습니다. 결혼식하고 5개월 만에 예쁜 공주님을 낳았고요. 조카는 새언니를 닮아서 아주 귀여웠습니다. 제 눈에는 명랑 만화 주인공 같은 얼굴이라 개성 있고 좋은데 주변 친지들은 새언니 얼굴이 못생겨서 그렇다고들 하네요. 목이 짧고 얼굴이 큰 편이라서 그런가 보다 하는데 이 새언니가 한 번씩 나한테 왜 이러지 싶은 행동을 하는 거예요. 선을 넘어오는 것 같은 새언니의 아슬아슬한 언행에 부쩍 신경이 쓰이기 시작했어요. 이를테면 새언니가 결혼 전에 저희 집에 몇 번 놀러 왔을 때였는데요. 서로 얼굴도 알고 사정도 알지만 아직은 가족이 아니니까 서로 조심스러울 때잖아요. 그런데 저녁 식사를 마치고 제가 혼자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새언니가 쪼르르 제 옆으로 달려오더니 제 귀에다 대고 속닥속닥 속삭였어요. 아가씨, 나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네, 언니, 뭐든 물어보세요. 아가씨가 연애 안 하고 결혼 안 하는 거야 그렇다 쳐도 부모님은 아무 말씀 안 하세요? 네? 딸이 30인데 남자친구 하나 없이 혼자 있으면 아무래도 부모님이 걱정하시잖아요. 네?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니, 나는 아가씨가 걱정이 되어서요. 여자가 30 넘으면 노산인 건 아시죠? 기가 막혔습니다. 그래서 언니는 혼자 임신하신 거예요? 라고 되묻고 싶었지만 그저 무례한 질문에 어이가 없어서 저는 입을 닫고 새언니를 빤히 쳐다보았는데요. 그제야 떨떠름한 제 표정을 본 새언니가 한다는 말이 저는 정말 궁금해요. 저희 집에서는 여자가 30 넘기는 건 감히 상상도 못할 일이거든요. 부모님 속이 얼마나 타겠어요. 저는 살아 생전 이런 무례한 질문은 처음 받아보았습니다. 저만 흉을 보는 게 아니라 잘 계시는 저희 부모님까지 싸잡아서 욕먹이는 기분이 들어서 정말 불쾌했습니다. 물론 직장에서도 30 넘기면 노처녀라고 얼른 시집가라고 저에게 농담처럼 말씀만 하시지 네가 시집 안 가고 있으면 네 부모님은 괜찮으시니? 이런 선 넘는 질문을 받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도 평소 제 결혼을 크게 걱정하거나 닥달하지 않고 오히려 직장 생활을 잘하는 저를 자랑스러워 하셨습니다. 언니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 부모님은 여자라고 빨리 결혼해야 한다는 말씀 절대 안 하세요. 여성이라도 사회 구성원으로서 제 역할을 잘하면 된다고 하시고 언제나 제 생각과 선택을 응원하고 지지해 주세요. 아, 네, 그러시구나. 뭔가 고깝고 더럽지만 그렇다고 해둘게 이런 느낌의 건성으로 답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심히 불쾌했지만 저런 질문이 상대에게 신뢰가 된다는 걸 모르니까 그런가 보다. 몰라서 저리 물어볼 수 있겠다 싶어 최대한 좋게 생각하고 이해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도 새언니의 비아냥은 계속됐어요. 저만 보면 아가씨 요즘 연애 안 해요? 아가씨 데이트하는 남자 없어요? 설마 독신주의? 비혼? 안 가는 거예요? 못 가는 거예요? 하고 물었습니다. 결혼을 안 하면 마치 인생 망친 사람처럼 저를 몰아붙였는데요. 더 황당했던 건 3년 전인가 가족 모임이 있는 날이었어요. 제가 회사에서 기획한 내용으로 국무총리 표창장을 받게 된 기념으로 식구들과 함께 축하하는 식사 자리였어요. 엄마 아빠는 제가 착실하게 제 앞가림을 잘하고 있다며 너무 기특하다고 칭찬하셨고요. 오빠도 저희 성과를 축하해 주었습니다. 내친 김에 저는 직장에서 보내주는 해외 연수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월급 90%의 체재비랑 등록금까지 주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족들과 대화 중에 말했습니다. 기회가 좋은 것 같고 너무 가고 싶어 신청해 보려고요. 어때요? 아빠는 기회가 없어서 못했는데 너라도 열심히 하면 좋지. 나는 싫다. 외국 나가는 것도 싫고 그러다가 영영 시집 안 가고 혼자 살까봐. 해외 연수 아무나 가는 것도 아니고 회사에서 지원해 줄 때 다녀오면 좋죠. 야, 멋진데? 가족들의 축하와 응원이 든든했습니다. 이날 부모님이 조카를 데리고 먼저 집으로 돌아가신 뒤 오빠네랑 저랑 셋이 가볍게 맥주를 한 잔 더 하게 됐는데요. 이 자리에서 무슨 심술이 났는지 새언니가 갑자기 이런 말을 꺼낸 거예요. 참, 제가 며칠 전에 동창 모임이 있어서 다녀왔거든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엄청난 사실을 알게 됐어요. 뭔데? 아가씨가 있어서 좀 그렇긴 한데 뭐 아가씨한테는 해당 사항이 없으니까 오해 말고 들어줘요. 제 친구들 중에 시집 안 간 친구들이 있는데요. 결혼 안 하고 남아있는 애들 모두 공통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네? 어떤 공통점이요? 20대에 결혼한 유부녀들은 하나같이 어릴 때부터 남자들한테 인기 있고 예뻐서 연애를 많이 한 아이들이었고 못생긴 애들은 하나같이 노처녀가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쁜 애들은 다 시집을 갔고 못생긴 애들만 우르르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알았죠. 여자가 결혼을 못한 데는 다 이유가 있구나. 그게 얼굴이다 이 말이죠. 새언니, 지금 그 말 민감한데요? 지금 저 못생겼다고 디스하시는 거예요? 그럴 리가. 우리 유진이가 얼마나 미인인데. 당신 친구들 이야기를 일반화할 수는 없지. 그래서 아까 아가씨는 해당 사항이 없다고 했잖아요. 전적으로 제 친구들 이야기예요.
괜한 억측들 하지 마시라고요. 하나같이 매력이 없어서 연애도 결혼도 못하는 제 친구 노처녀들 이야기라고요. 유진아, 왜 불러? 우리 유진이는 얼굴도 예쁘지, 직업도 탄탄하지. 왕년엔 인기도 엄청 많았어. 지금도 너 따라오는 애들 있지? 아니야, 이젠 안 그래. 사실 제가 좀 동안인데다 스타일도 무난한 학생 패션이라서 저를 대학생으로 착각하고 제 번호를 따려는 남자들이 있기는 했어요. 그런데 30 중반이 되고부터 소개팅이나 선자리도 눈에 띄게 줄어들어서 저도 자연스럽게 의기소침해졌습니다. 그런데 새언니의 막말은 상당히 불쾌하더라고요. 엄마는 이런 새언니의 행동이 다본인의 자격지심, 열등감 때문이라고 하셨지만 저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걔가 학벌 콤플렉스가 있잖아. 네가 이해해. 콤플렉스? 난 한 번도 그런 거 못 느꼈는데. 우리가 그런 주제로 이야기한 적이 없잖아. 내가 걔들 결혼 전에 내 새언니한테 물은 적이 있어. 나중에 낳을 아이를 생각해서 전문대라도 다니면 어떻겠냐고. 아이고, 어찌나 질색팔색을 하는지 자기는 공부하고 아이의 담을 쌓은 사람이래. 국영수라면 끔찍하고 다시 시험을 보느니 죽는 게 낫다고 하더라고. 엄마는 왜 그런 말을 했어? 꼭 대학을 나와야 하는 것도 아닌데. 얘는 무슨 내가 어디 좋은 대학 가라고 했니? 그냥 전문대라도 나와야 나중에 아이들한테도 좋고 애가 엄마는 대학 어디 나왔냐고 물으면 어떡해? 에이, 우리 엄마가 경솔하셨네. 아무튼 내가 볼 땐 네가 승승장구하는 게 예림이 엄마는 배 아픈 거야. 그리고 예림이도 엄마보다 널 더 잘 따르니까 널 질투하고 그랬던 걸 거야. 조카가 당연히 엄마를 제일 좋아하겠지만 어려서부터 고모인 저도 잘 따라주었습니다. 여행을 가거나 이동할 때도 제 손을 꼭 잡고 가고 엄마보다 저를 더 따랐는데 제가 조카를 볼 때마다 다양한 게임으로 재미있게 놀아주었기 때문입니다. 각종 신나는 게임과 이벤트로 조카의 오감을 즐겁게 해주었어요. 비아냥대는 새언니가 불편한 것과는 별개로 혈육이라 그런지 조카는 사랑스럽더라고요. 그런 조카가 초등학교에 들어갈 무렵 저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예림이 오늘 학교 생활 재미있어? 아니, 재미없어. 왜? 왜 재미가 없을까? 남자친구가 없잖아. 남자친구? 우와, 우리 예림이 남자친구 만들고 싶어? 응, 나 빨리 만들고 싶어. 우리 예림이 다 컸나 보네. 언제부터 그런 생각을 했어? 나는 고무처럼 안 살 거야. 혼자는 싫어. 고모처럼 안 살 거라는 조카의 말에 충격을 받았지만 고모는 할머니, 할아버지랑 같이 사는데. 하고 넘겼습니다. 그랬더니 응, 그거 말고 엄마가 결혼 못하면 루저라고 그랬어. 나는 절대 루저가 되지 않을 거야. 평소에 새언니가 조카에게 무슨 말을 하는지 안 봐도 비디오였어요. 정말 새언니한테 오만정이 다 떨어졌습니다. 결혼 안 하면 루저라는 조카의 말이 좀 충격적이긴 했지만 아이의 생각은 성장하면서 자라고 변하기 마련이니까 그냥 모른 척 지나가기로 했어요. 그런데 그 일이 있고 얼마 뒤 조카가 사고를 쳤습니다. 제가 쓰던 노트북 하나를 맥북 신형으로 바꾼 지 얼마 안 됐는데 하필 조카가 제 노트북을 가지고 놀다가 떨어뜨려서 모니터 액정을 와장창 깨트려 놓았더라고요. 그리고 제 앞으로 온 택배까지 일일이 열어 젖혀서 제 방을 엉망진창으로 어지럽혀 놓았습니다. 그날따라 며칠 동안 야근으로 인해 너무 피곤했던 저는 참지 못하고 조카에게 버럭 화를 내고 말았어요. 손예림? 너 주인도 없는 방에 몰래 들어와서 허락도 없이 물건에 손 떼면 어떡해? 이 노트북 고모가 얼마나 아끼는 건지 알아? 게다가 택배 온 물건들까지 모조리 이렇게 뜯어 놓으면 고모는 정말 속상해. 아, 너무한다, 진짜? 너 정말 왜 그러니? 속상한 나머지 제 속의 말이 그대로 나와버렸어요. 조카는 처음 보는 제 모습에 놀라서 울음을 터뜨렸고 울음소리를 들은 새언니가 불쑥 끼어들어 제 속을 또 한 번 헤집어 놓았습니다. 아가씨, 누가 보면 조카가 아니라 남의 집 자식인 줄 알겠네요. 꼭 애 앞에서 이렇게 못된 고모 티 팍팍 내야겠어요? 막말로 고모가 이 집 전세 냈어요? 여기 아버님 어머님 집이잖아요. 나이 먹고 결혼 못해서 노처녀 히스테리 부리는 거 다 이해해주겠는데 우리 예림이한테 이러는 거 나 못 참아요.
새언니, 예림이가 잘못한 게 있으면 알려줘야죠. 아무리 고모라도 주인 허락 없이 물건에 손 떼는 거 바른 행동은 아니잖아요? 이런 건 어려서부터 바르게 가르쳐야죠. 그리고 결혼 못한 노처녀 히스테리라고요? 새언니, 혹시나 걱정이 돼서 하는 말인데요. 애 앞에서 말 조심 좀 하세요. 전에도 예림이가 결혼 못하면 루저라고 하던데 이런 말 저 말고 다른 사람한테 하면 어쩌려고 그래요? 어머, 애가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렇게 말한 거겠죠. 애 생각을 제가 어떻게 바꿔요? 제 말을 노처녀 히스테리로 치부하는 새언니의 말에 정말 폭발했어요. 사람을 노처녀 히스테리 환자로 몰아가는데 화가 나서 저도 조카가 보는 앞이고 뭐고 같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새언니와 저희 관계가 좀 어색해졌어요. 그럼에도 새언니는 두어 달에 한 번씩 꼭 저를 디스하고 심장 어택을 하고 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 인생에 엄청난 일이 생겼습니다. 지난 가을 마지막 태풍이 불던 날이었어요. 초강력 태풍의 위력이 엄청나서 곳곳에서 피해 소식이 들려오던 참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좀 일찍 퇴근해서 필라테스를 가려고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한 할머니가 눈에 들어왔어요. 할머니는 우산도 없이 비바람을 맞으며 도로를 배회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놀란 저는 할머니에게 달려가 우산을 씌워드리고 안전하게 인도로 할머니를 모시고 왔어요. 간판과 신호등도 날려버리는 것엔 바람 앞에 우산은 제 역할을 못하고 결국 할머니와 저는 비를 쫄딱 맞고 비 맞은 생쥐 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를 모시고 근처 편의점으로 들어가서 운동 가방에 있던 수건을 꺼내 할머니의 젖은 몸을 닦아드렸어요. 너무 추워하셔서 제가 갖고 있던 회색 후드 점퍼를 입혀드렸습니다. 후드 점퍼를 입은 할머니가 소녀처럼 귀여워 보였습니다. 이렇게 태풍 부는데 어떻게 나오셨어요? 오빠랑 만나기로 했어요. 요 앞 태양빵집인데 아무리 찾아도 안 보이네. 태양빵집이요? 잠깐만요. 제가 휴대폰을 꺼내서 태양빵집을 검색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빵집은 없더라고요. 태양빵집 근처에 다른 큰 건물은 없어요? 다른 건물이라 태양빵집 옆에 한일병원이 있고 그 옆에 제일약국이 있고 그 길 건너편에 삼거리 극장이 있어요. 할머니가 너무나 또렷하고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저는 바로 삼거리 극장을 검색했습니다. 검색한 결과 삼거리 극장은 아주 오래전에 문을 닫은 극장이었어요. 그제야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할머니, 실례지만 올해 몇 년도인지 아세요? 올해가 몇 년도더라.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19살요. 말씀은 또렷하지만 치매 노인이 분명했습니다. 일단 편의점에 있는 빵과 우유를 사서 할머니께 드렸어요. 할머니는 식사를 못 하셨는지 빵과 우유를 정말 맛있게 드셨습니다. 할머니의 연락처가 있을지 몰라서 할머니 소지품을 찾아보기로 했어요. 죄송하지만 할머니 호주머니 안을 좀 봐도 될까요? 할머니의 양해를 구하고 바지 주머니를 보았지만 보호자 연락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파출소에 연락했습니다. 할머니는 소녀처럼 수줍어하면서 빵을 다 드시고는 약속 장소에 갈 생각으로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런 할머니 옆에서 경찰을 기다리는 제 마음은 착잡했습니다. 언니, 우리 빵집 가는 거지? 언제 나가? 네? 잠시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그렇게 10분가량이 지난 후 경찰이 편의점 안으로 들어서자 할머니는 깜짝 놀라며 뭔가 번쩍 정신이 든 사람처럼 서럽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찾아갈 빵집도 만나기로 한 오빠도 없고 자신마저도 고등학생이 아님을 깨달아버린 할머니의 얼굴이 갑자기 노인의 얼굴로 변했습니다. 소녀처럼 해맑던 표정이 단박에 이른이 넘은 할머니 얼굴로 변하는 걸 보고 제 마음도 저릿저릿 아파왔습니다. 저는 출동한 경찰관에게 말했죠. 이거 제 명함인데요. 할머니께서 나중에 집에 잘 들어가셨는지 궁금해서요. 나중에라도 가족들 잘 만나셨는지 저한테 연락 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럼요. 연락 드릴 수 있죠. 할머니 가족에게 인계하는 대로 확인 문자 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고맙습니다. 저는 할머니가 입고 있는 후드 점퍼 지퍼를 목까지 올려드리며 할머니께 마지막 인사를 드렸습니다. 할머니 걱정 마세요. 이분들이 할머니 집에 모시고 갈 거예요. 이분들 따라가시면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안심하시고 이제 가족들 만나러 가시는 거예요. 고마워요, 젊은이. 할머니가 행여 가족을 기다리다가 출출하실까봐 사탕과 두유를 사서 할머니 호주머니에 넣어드렸습니다. 수고하시는 경찰들에겐 할머니를 잘 부탁드린다며 음료수도 사드렸고요. 그런데도 제 마음은 편치 않았어요. 아마 치매 할머니를 보면서 돌아가신 저희 할머니 모습이 겹쳐 보여서 마음이 더 애틋했습니다. 저희 할머니도 한 3년 동안 치매를 앓다가 돌아가셨거든요. 어릴 때 부모님이 맞벌이로 바쁘셨기 때문에 저는 할머니 손에서 자랐다시피 했어요. 그래서 유년 시절 기억 속엔 엄마보다 할머니가 더 많아요. 그래서일까요? 집에 돌아와서도 아까 보았던 치매 할머니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걱정과 염려는 치매 할머니가 보호자를 만나 집에 잘 들어갔다는 문자를 받고서야 겨우 안심이 됐습니다. 제발 가족들 품에서 행복하시길 빌었어요. 그런데 며칠 뒤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치매 할머니의 보호자라는 사람이 저를 만나고 싶어 하는데 제 연락처를 알려줘도 되겠냐며 제 의사를 물었습니다. 감사 인사를 꼭 전하고 싶다는 보호자의 요청에 저는 괜찮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할머니의 보호자가 며칠 동안 계속해서 끈질기게 전화를 해서 자신들을 달달 볶는다며 제발 한 번만 만나달라며 부탁하시더라고요. 결국 친절하게 대해주셨던 경찰분의 부탁을 차마 거절하지 못하고 결국 할머니의 보호자를 만나게 됐습니다. 할머니 가족분과 저는 서로 문자를 하면서 만날 장소를 정했는데 그분의 근무지와 제 회사가 5분 거리에 있어서 저희는 회사 근처 대학교 앞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이왕 이렇게 된 거 치매 할머니 안부나 물어야겠다 생각했는데 막상 약속 장소에 나온 그 사람을 보는 순간 저는 순간적으로 가슴이 콩닥콩닥 뛰고 말았습니다. 할머니의 보호자는 아주 젊은 훈남 청년이었는데 호리호리한 몸에 인상까지 서글서글해서 첫눈에 반할 정도였어요. 심장아, 제발 나대지 마라. 지금 상황 파악을 좀 해. 지금 소개팅 하러 나온 게 아니라고. 정신 차려. 저는 속으로 저를 꾸짖으며 현실을 직시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렇게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할머니의 안부를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좀 어떠세요? 그날 비를 맞아서 걱정했는데 설마 감기 걸리지는 않으셨나요? 네, 정말 감사하게도 그날 입혀주신 옷 덕분에 감기도 안 걸리시고 지금 정정하세요. 안 그래도 그 옷 챙겨왔는데 정말 감사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깨끗하게 세탁한 후드 점퍼를 건네주며 거듭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저는 그날만 생각하면 아찔합니다. 할머니가 평소 괜찮으시다가 비 오는 날에 더 심해지시거든요.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러셨구나. 어쩌다가 할머니를 잃어버리신 거예요? 예, 제가 근무 중일 때는 집에서 상주하는 간병인이 있는데 그날따라 간병인이 대문을 안 잠그고 잠시 약국 갔다가 올 요량으로 외출한 거예요. 그 사이에 할머니가 집을 나가서 길을 잃고 배회하신 거고요. 네. 그날 할머니가 빵집에 오빠 만나러 간다고 하셨거든요. 너무 소녀처럼 꿈에 부풀어 계셨는데 그때 할머니 표정을 못 잊겠어요. 아마 저희 할아버지일 거예요. 두 분이 소꿉친구로 만나서 평생을 해로 하셨거든요. 그러셨군요. 아무튼 무사히 가족을 만나서 다행이네요. 저한테 할머니는 부모님이나 마찬가지예요. 어릴 때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할머니 댁에서 자랐거든요.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이듬해 할머니가 치매에 걸리셨어요. 치매라도 할머니가 제 곁에 살아 계신다는 것만으로 저는 의지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태풍이 혹시라도 잘못될까봐 진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런데 유진 씨가 할머니를 돌봐주시고 챙겨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 생명의 은인이에요. 어떻게 보답을 해드려도 모자랄 것 같습니다. 보답으로 살해를 하고 싶다는 청년의 말에 저는 손사래를 치며 사양했습니다. 아니에요. 보답이라뇨. 말도 안 돼요. 제가 어려운 일을 한 것도 아니고 잠시 같이 있어드린 건데요. 뭐 저도 돌아가신 할머니 같아서 도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괜찮아요. 할머니만 건강하시면 그걸로 됐어요. 그래도 제가 얼마나 고마워하는지 별거 아니지만 사례금으로라도 전하고 싶어요. 아니요. 이렇게 할머니 소식을 직접 들려주신 것만으로도 제가 고맙습니다. 저도 이제 맘 편히 생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치매 할머니와의 인연이 마침표를 찍는가 했는데 알고 보니 저희의 인연은 여기서 새롭게 시작되는 거였습니다. 첫 만남 이후 그 청년에게서 끊임없이 연락이 왔습니다.
출근길 하늘에 구름이 예쁘다면서 사진을 찍어 보내고 점심에 크림 해물 파스타를 먹는데 차라리 된장찌개를 시킬 걸 잘못했다는 문자를 보내는 등 자신의 시시콜콜한 일상을 저에게 공유했습니다. 때론 할머니와 함께 찍은 셀카 사진도 보내오곤 했어요. 저도 그런 행동이 딱히 싫지는 않아서, 아니 더 솔직하게 말하면 너무 반갑고 좋아서 그 청년의 연락을 오매불망 기다리게 됐어요. 그렇게 저희는 몇 번 만나 밥도 먹고 산책도 하고 영화도 보는 친한 사이로 발전했습니다. 알고 보니 청년은 저보다 2살이나 어린 35살에 잘 나가는 피부과 의사였습니다. 생각보다 동안이라 놀랐어요. 외모 또한 수려하고 집안도 대대로 교수 집안이라 결혼시장에서는 최고의 등급을 받는 남자가 저에게 매일 연락을 하니 설레는 건 당연하지 않겠어요? 하지만 저는 이런 감정을 누르기에 바빴습니다. 애써 자기 객관화를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40을 앞둔 제가 결혼시장에 나가면 어떤 대우를 받는지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잣대로 제 인생을 평가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를 나란히 결혼시장이라는 세속적인 저울에 올리면 분명 한쪽으로 많이 기운다는 것쯤은 알고도 남을 나이입니다. 그래서 저는 더 이상 감정을 키워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저 좋은 친구로 남사친으로 지내는 것에 만족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올 것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그 남자가 저에게 사랑을 고백하면서 진지하게 만나보자고 하는 겁니다. 유진 씨, 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를 마냥 편한 동생으로만 만나고 계신가 해서요. 동생이라기에 너무 좋은 분이시죠. 남자다우시고 멋진 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럼 저랑 진지하게 한번 만나보실래요? 사실 저는 유진 씨 처음 만났을 때 첫눈에 반했거든요. 심쿵한다는 게 이런 거구나. 그날 처음으로 제 자신방, 우심방이 어디에 있는지 그 존재를 확실하게 깨달았어요. 심박수가 너무 높아서 병인 줄 알았다니까요. 그런데 아니었어요. 병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걸 진작에 알았습니다. 유진 씨, 앞날을 생각하고 진지하게 만나보고 싶습니다. 아, 말씀은 정말 고마운데 제가 2살이나 더 많은 건 아시죠? 나이가 무슨 상관이에요? 사실 액면으로는 저보다 10살이나 더 어려 보이시는데요. 진우 씨는 저보다 훨씬 더 좋은 조건의 여성들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조건이죠? 예쁘고 어리고 똑똑하고 그런 분이요. 제 이상형은 유진 씨예요. 지금까지 수십 번을 생각했는데 제가 내린 결론은 유진 씨예요. 제가 살면서 얼굴도 예쁜데 마음까지 아름다운 분은 본 적이 없어요. 유진 씨가 저에겐 유일무이하고 전무후무한 사람입니다. 아마 유진 씨도 눈치챘을지 모르겠는데 지금까지 만나면서 매일매일 고백하고 싶었어요. 제 마음을 받아주세요. 저는 너무 박력 있고 낭만적인 고백에 감격해서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치매 할머니를 극진히 봉양하면서 자기 일도 최선을 다하는 선하고 능력까지 갖춘 이 훌륭한 남자의 아내가 된다는 것, 너무나 행복하고 부러운 일이었어요. 하지만 과연 제가 연하의 의사를 만나서 끝까지 행복할 수 있을까? 자신이 없었습니다. 연상 연하도 힘든데 피부과 의사라는 직업의 외모도 준수하기까지 한 이 남자가 평생 나만 바라보고 사랑해줄까라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저는 두려운 나머지 제 감정을 숨기고 거절했지만 그 남자는 끈질기게 구애를 했습니다. 급기야 자신의 진심을 담은 손편지를 보내오기도 했어요. 당신을 처음 본 순간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언제나 저와 함께 있습니다. 제가 눈을 뜨고 생각에 잠기고 눈을 감는 모든 순간마다 당신이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내 안으로 들어와 내 일부가 되었습니다. 온 마음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저와 결혼해 주세요. 저를 향한 마음을 클래식하게 꾹꾹 눌러 담은 편지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그 남자의 변함없는 마음의 감동을 받은 저는 한번 용기를 내어보기로 했습니다. 솔직히 저도 그를 향한 마음의 크기가 너무 커져서 더 이상 아닌 척할 수 없는 지경이 됐어요. 세상에 사람이 숨기지 못하는 3가지가 있는데 그건 가난과 기침, 사랑이라고 하잖아요. 저도 제 사랑을 더 이상 숨기지 못하고 제 마음을 다 들키고 말았습니다. 그리하여 저희가 본격적으로 사귀기로 한 첫날, 남자친구는 장미꽃 99송이와 커플 반지를 저에게 선물했습니다. 나머지 한 송이는 유진 씨인 거 알죠? 뭐예요? 쑥스럽게. 이 반지는 절대 빼면 안 돼요. 세수할 때도, 머리 감을 때도, 특히 사무실 남자들 앞에서 절대 빼지 않고 꼭 끼고 있어요. 알겠어요? 아참,
유진 씨가 저 만나는 거 유진 씨 부모님도 알고 계세요? 아니요. 아직 말씀을 안 드렸는데. 남자친구의 표정이 삐친 듯 살짝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투정하듯 비죽거렸습니다. 그렇구나. 저희 집안 사람들은 유진 씨 다 아는데. 삼촌, 숙모도 아시고 심지어 간병인 아주머니도 유진 씨 알아요. 우리 집에 한 번씩 들어오는 길고양이도 유진 씨를 알걸요? 제가 매일 유진 씨 노래를 부르니까. 아, 미안해요. 제가 너무 조심하다 보니까 진우 씨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어요. 제가 다음 가족 모임 있는 날 초대할게요. 진짜죠? 그럼요. 저는 하루 이틀 차이로 까다롭게 구는 속 좁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지만 날짜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겠어요. 네, 그럴게요. 남자친구가 애타게 기다리고 기다리던 가족 모임이 드디어 잡혔습니다. 저는 가족들에게 서프라이즈를 할 요량으로 남자친구 이야기는 미리 말하지 않기로 했어요. 솔직하게 말하면 저를 노처녀라고 후려치는 새언니가 제 남자친구를 보면 어떤 반응을 할지 생각만 해도 너무 기대가 되더라고요. 부모님한테는 귀띔이라도 할까 싶었지만 제 남자친구 이야기라면 너무 신이 난 나머지 부모님이 동네방네 소문을 내실 게 뻔해서 입을 꼭 닫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새언니는 이날도 어김없이 나이 많은 노처녀로 사는 것은 망한 인생이라고 저를 무시하기 시작했어요. 사건의 발단은 조카 예림이의 바뀐 장래희망 이야기로 시작됐습니다. 나도 고모처럼 유학 갈 거야. 응. 예림이 유학 가고 싶어? 어디? 뭘 배우고 싶은데? 세인트 마리아 가서 공부해서 파티시에가 될 거야. 우와, 우리 예림이 멋진 꿈을 가졌네. 그런데 전에는 남자친구 만드는 게 소원이라고 하지 않았어. 아닌데, 내가 언제 그런 말 했어? 나는 결혼 같은 거 안 해. 세인트 마리아 학교에서 파티시에가 꼭 될 거야. 그게 내 꿈이야. 멋지다. 손예림, 우리 조카 최고인데? 하고 칭찬했는데 그게 영 못마땅했는지 새언니가 발끈해서는 또 노처녀 타령을 시작했습니다. 얘가 세상 물정을 정말 모른다니까요. 예림아, 그러다가 노처녀로 살다 죽으면 어떡해. 말이 되는 소리를 좀 해라. 언니, 애 앞에서 무슨 말을 또 그렇게 하세요? 저희 엄마도 제 말에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래, 오늘은 네 말이 좀 지나치구나. 네가 사과하렴. 엄마의 중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날따라 뭐가 그렇게 거슬렸는지 고삐가 풀린 새언니는 막말 대잔치로 폭주했습니다. 어머니, 제 말이 틀렸어요? 솔직히 아가씨 좀 있으면 마흔이에요. 여자 나이 30이면 잔치가 끝났다는데 여자 나이 40이면요? 아무도 거들떠도 보지 않는다는 부록의 나이라고요. 이제 정말 글렀다 이거예요. 아가씨도 그래요. 아버님, 어머님께서 말은 안 하셔서 그렇지 얼마나 애가 타시겠어요? 부모님 걱정시키면서 일한다고 그러는 거 너무 이기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네? 제가 이기적이라고요? 그럼요. 저 같으면 잠도 안 올 것 같은데 아가씨도 정말 어지간하세요. 이제는 총각만 찾지 말고 돌싱도 만나보고 그래요. 나이도 있는 노처녀가 총각 만나기가 어디 쉽나요? 이제는 돌싱도 과분한 나이라고요. 제가 아는 이혼남 소개해드릴 테니까 한번 만나보세요. 대체 새언니는 왜 저러는 걸까요? 저는 언니가 대학을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무시하지도 않고 전업주부라고 해서 폄하하지도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다 그럴 만한 사정이 있고 각자 최선의 선택을 하면서 살아온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선택을 평가하려고도 하지 않았죠. 그런데 새언니는 제가 노처녀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마치 하등동물 대하듯 하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제가 뭘 그리 잘못했길래 저를 저렇게 싫어할까 싶었습니다. 정말 엄마 말처럼 자격지심 아니면 열등감 때문인 건가 싶더라고요. 저도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깐족거리면서 말했습니다. 어머, 언니? 소개 따윈 필요 없는데요. 오늘 저랑 결혼할 사람 여기로 오기로 했거든요. 최대한 얄밉게 말했습니다. 참나, 무슨 거짓말도 진짜처럼 하세요? 갑자기? 남친이요? 남자친구가 키오스크에서 주문하면 뚝딱 나오는 커피도 아니고 아가씨 상상 속의 인물 아니에요? 설마 이리 주인공은 아니죠? 영화나 만화 속에만 살아있는 거요? 당연히 아니죠. 3D 인물이에요. 언니? 라고 말하는 순간 반가운 현관 벨 소리가 울렸습니다. 어느 때보다 발랄하고 통쾌하게 들리는 건 제 기분 탓이겠죠?
저는 잽싸게 달려가서 현관문을 활짝 열고 제 잘생긴 남자친구를 맞아 주었습니다. 집으로 들어서는 제 남자친구를 본 새언니의 표정을 놓칠 순 없죠. 새언니의 입이 떡 벌어져서 마치 뭉크의 절규에 나오는 인물처럼 흉측한 얼굴로 얼음이 된 채 서 있었어요. 아빠 엄마도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눈이 휘둥그레졌지만 제 남자친구의 인사를 받으시고는 얼른 정신을 차리셨어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아이고, 어서 와요. 자네가 정말 유진이 남친인가? 네, 아버님, 어머님. 진작 인사드리고 싶었는데 유진 씨가 자꾸 절 아껴서요. 이제야 인사드립니다. 절 받으십시오. 아이고, 절은 무슨 절인가 됐네 됐어. 아빠 엄마가 손사래를 치며 극구 만류했지만 제 남자친구는 어디서 배웠는지 부모님 앞에 넙죽 큰절을 했습니다. 명품 양복에 초록색 실크 넥타이를 맨 남자친구의 모습은 귀티가 흘러나왔고 제 눈엔 연예인보다 더 반짝반짝 빛나 보였습니다. 외모와 첫인상이 그 사람의 전부가 아니란 걸 잘 알지만 이날만큼은 잘생긴 제 남친이 정말 뿌듯하더라고요. 제 남자친구를 보고 놀라서 떡 벌어진 입을 도무지 다물 줄 모르는 새언니 앞이라 더 그랬던 것 같습니다. 반갑네 반가워. 아 참 내가 말일세. 우리 딸이 일한다고 바빠서 사윗감을 데려올 줄 상상도 못했거든. 그래서 오늘 자네를 보니까 너무 감격이라네 감격이야. 너는 귀띔이라도 해주지. 어쩜 손님을 이렇게 맞이하니? 그런가? 그냥 짜잔 놀래켜주고 싶은 생각에 미안해 아빠 엄마. 내 생각이 짧았어. 아닙니다. 저는 자연스럽게 인사드려서 좋기만 한걸요. 저는 장인 장모님이 불편하지 않으시면 그걸로 좋습니다. 불편할 게 뭐 있나. 쇠뿔도 단김에 뽑으라 했는데 그래. 자네 부모님은 다 편안하시고. 제가 중학교 때 부모님이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할아버지 할머니 손에서 자랐습니다. 할아버지는 문학가이자 대학 교수셨고요. 할머니는 몇 년 전에 교사를 퇴임하셨어요. 돌아가신 부모님도 모두 교수셨대요. 아 그런가 교육자 집안이시네. 그럼 자네도 교육계에서 일하고 있나? 아니요. 저는 지금 피부과 의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전문의까지 수료해서 지금은 제 병원을 개업했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완전 능력자네. 아무리 많이 봐도 30 초반 같아 보이는데 어쩜 개업까지 했나? 나이가 올해 35입니다. 유진 씨보다 2살 어립니다. 어머나, 진짜 능력자는 우리 딸이네. 능력자를 잡은 능력자니까. 안 그런가? 그렇죠.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장모님. 어머나, 여보, 장모님이란 말 너무 듣기 좋네. 눈물이 다 나와. 당신도 참 주책맞게. 여기 손수건으로 닦아. 제 남자친구의 직업이 의사란 말에 그것도 개업이라는 것에 새언니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고기라면 사족을 못 쓰고 미친 듯이 새 그릇을 비우던 새언니가 불고기와 갈비찜을 앞에 두고 단 한 점도 먹지 않았어요. 고기뿐만 아니라 그날 상위에 있던 어떤 음식도 입에 대지 않았을 만큼 충격적이었나 보더라고요. 새언니가 정신줄을 놓은 듯한 얼굴을 보고 내심 쌤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 어떻게 만났어요? 두 사람이 만날 접점이 전혀 없잖아요. 소개팅? 저희 할머니 덕분에 운명처럼 만났어요. 제가 유진 씨를 보고 첫눈에 반했고요. 저는 태풍이 불던 날 치매 할머니를 만났고 그 할머니의 보호자가 지금의 남자친구가 된 사연을 가족들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아빠 엄마는 인연이 되려고 그랬구나 하시면서 할머니의 건강과 안부를 물었습니다. 네, 그날 이후로 또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고 있고 오락가락하시지만 할머니 건강은 좋으세요. 간혹 저를 몰라보시는 건 안타깝고 아쉽지만 감정적으로는 되게 편안한 상태로 계시거든요. 문학 소녀가 되시기 때문에 돌봄이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일하면서 치매 환자 돌보기가 쉽지 않을 텐데 어떻게 그걸 다 해내는구먼. 힘들지는 않은가? 네. 상주 간병인 도움을 받고 있고요. 작은 어머니와 다른 친척들이 돌아가면서 당번제로 돌봐주고 계셔서 크게 어려움은 없습니다. 유진 씨가 결혼한다고 해서 크게 힘들 일은 없을 겁니다. 그건 제가 보장합니다.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아니에요. 저도 할머니 찾아뵐 때마다 정이 들었는걸요. 할머니랑 보내는 시간이 저한테도 소중해요. 그래, 우리 딸 착하다. 부부는 의리지?
의리야, 결혼 전 생활을 그대로 하려들면 안 돼. 서로 양보하며 맞춰가며 살아야지. 갑자기 결혼이란 단어가 현실로 확 다가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 남자와 제 인생을 더 다이내믹하게 꾸려나가겠노라 다짐했습니다. 이날 가족들이 매긴 남자친구의 점수는 100점 만점에 100점이었습니다. 처음엔 낯가림을 하던 조카도 시간이 흐르자 스케치북을 들고 와서는 자기가 그린 그림들을 보여주며 자랑했습니다. 오빠도 제 남자친구와 금세 어울려서 담소를 나누었습니다. 제 남자친구를 보고 집안 분위기는 더 화기애애해졌습니다. 남자친구가 돌아간 뒤 가족들은 입을 모아 남자친구를 칭찬했습니다. 얼굴도 수려한 피부가 개업이인데 자신을 키워준 치매 할머니를 모시는 것도 참 대견하다는 게 부모님의 총평이었고요. 제일 인상적이었던 건 저를 쳐다보는 남자친구의 눈에서 꿀이 떨어지는 걸 보고 아빠, 엄마는 안심을 했다고 해요. 저를 엄청 아끼고 위하는 것이 눈에 보이고 연하라고 해도 어려운 공부를 해서 그런지 어른스럽고 믿음직하다며 아빠, 엄마는 몹시 흡족해 하셨습니다. 남자는 남자가 보는 눈이 정확하다던 오빠도 웃으면서 엄지척을 들어 보여줬습니다. 그러나 오직 한 사람, 제가 최대한 빨리 결혼을 해야 한다고 그렇게 주장하던 새언니만이 시기 질투심에 눈이 뒤집혀서 제 뒤를 졸졸 따라다니며 질문 공세를 퍼부었습니다. 말이 돼요? 이게 말이 돼요? 솔직히 말해봐요. 인력 대행사에서 급구한 남친 아니에요? 알바생 아니냐고요? 언니, 정신 차려요. 아까는 이디 남자친구 아니냐고 비꼬더니 현실 남친 실물을 보여드려도 믿지 못하세요? 아니 말이 안 되잖아요. 아가씨가 뭐 볼 게 있다고? 나이도 많은 노처녀잖아요. 내일 모레면 40인데 왜? 그러게요. 나이도 많은 노처녀인 제가 좋다니 저도 참 이해가 안 되긴 하는데 사람은 다 인연이 있나 봐요. 지금까지 솔로로 지내길 참 잘했지 뭐예요? 언니 말 듣고 이 남자 저 남자 만났으면 어쩔 뻔했어요? 믿을 수가 없어. 아가씨, 혹시 사기꾼일지도 모르니까 가족관계증명서 떼보고 오세요. 돌싱인 거 숨기고 만나는 건지도 몰라요. 언니, 저는 돌싱이라도 진우 씨처럼 좋은 사람이면 문제 없어요. 그런데 진우 씨가 할머니 돌보고 개업하느라 어디 한번 갔다 올 시간도 없어서 어떡해요? 언니 바램처럼 돌싱도 아니라서 미안해요. 똥차 가고 벤츠 온다더니 그 말이 맞는 말이더라고요. 라고 말하면서 시기심으로 뿔이 나 있는 새언니를 저도 어지간히 약 올렸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3개월 전 열받아 죽으려고 하는 새언니를 뒤로하고 저는 행복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나이가 있어서 스몰 웨딩으로 하고 싶었는데 남자친구는 일생에 한 번인 결혼식을 제대로 완벽하게 하고 싶다며 5성급 호텔에서 우아하게 식을 올렸습니다. 하객으로 온 친지와 친구들도 제 남자친구의 용모에 놀라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새언니는 여전히 갖고 있던 장난감을 뺏긴 어린아이처럼 뾰루퉁하고 떨떠름한 표정으로 있어서 새언니를 볼 때마다 너무 웃기고 통쾌합니다. 40 가까운 노처녀가 결혼하는 일은 로또에 당첨되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일이라고 하던데요. 제가 그걸 해냈지 말입니다. 이게 다 태풍 불던 날 소녀 같았던 할머니를 만난 덕분입니다. 할머니의 기억력은 여전히 오락가락하시지만 그래도 저를 손주 며느리로 인지하실 때는 엄청 예뻐해 주세요. 그날 할머니가 입고 온 후드 점퍼에 들어있던 사탕과 두유가 그렇게 고마웠다고 매번 다정하게 말씀하십니다. 아직 신혼이라 그런지 남편도 정말 저에게 잘해줍니다. 제가 사달라고 하지 않았는데도 온갖 명품 선물을 갖다 바쳐서 곤란할 지경입니다. 제발 필요 없다고 말해도 자꾸만 사주고 싶대요. 심지어 매일 아침과 밤마다 그렇게 마사지를 해주는데 이 이야기를 새언니한테 일부러 흘려요. 그러면 새언니 얼굴이 또 엄청나게 울그락불그락 하거든요. 그걸 보는 재미가 또 있습니다. 타인들에겐 무뚝뚝할 정도로 깍듯하게 거리를 두는데 저에게만은 꿀이 뚝뚝 떨어지는 남편을 보고 있으면 행복합니다. 때가 무르익으면 만나게 되는 걸 시절 인연이라고 하던데 그렇게 인연을 기다리며 묵묵히 기다려온 저를 제 스스로 칭찬해주고 싶네요. 지금 주변에 저희 새언니처럼 노처녀라고 후려치고 무시하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잠시만 기다려보세요. 시절 인연이 닿으면 나를 무시하던 사람 얼굴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날 테니까요. 당신에게도 아름다운 인연이 맺어지길 바라며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셔요.